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혹한의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양반가 사랑채에서는 술상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홍만식 대감댁의 종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설연이라는 젊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23의 나이에 얼굴이 수려하고 손재주가 뛰어나 대감댁 안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던 여인이었지요. 그날 밤 관아의 아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댁의 세금 장부에 허위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홍만식 대감은 백성들에게 거둔 세미를 몰래 빼돌려 사사로이 쓴 죄목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대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연이 그 계집이 멋대로 장부를 고쳐 썼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설연은 글자 하나 제대로 모르는 여종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전들은 설연을 끌고 나가려 했고 홍만식 대감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같은 청것이 감히 입을 놀려. 설연은 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애원도 없었지요. 다만 차갑게 식어가는 실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수년을 한 집에서 충성을 다했건만 끝내 천민은 천민일 뿐이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던 도중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아전들은 설연을 눈길 한가운데 내팽개쳤지요. 이까짓것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설연은 차디찬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몸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지요. 손끝이 얼어붙고 숨결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대로 이곳에서 얼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사람이 쓰러져 있네. 장터에서 주막을 꾸리는 복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복희는 설연을 발견하고는 급히 그녀를 업었지요. 몸집이 작은 여인이었지만 힘은 장정 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면 하늘이 도와주는 법이지. 복희는 설연을 주막으로 데려가 따뜻한 아궁이 곁에 뉘었습니다. 뜨거운 죽을 한 술, 두 술 입에 넣어주며 온기를 불어넣었지요. 설연의 창백한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밤새 설연을 돌본 복희는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연이 눈을 떴을 때 복희가 말했지요. 정신 드셨소? 아직 몸조리를 해야 하니 무리하지 마시구려. 설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설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발밑에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눈밭에서 죽을 뻔한 여종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일구어갈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맹세였지요. 설연의 눈빛이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물이 흐르고 장터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지요. 설연은 복희의 주막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손님들에게 밥을 내어주며 밤늦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설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주인에게 죄를 뒤집어 쓴 여종이라지. 양반댁에서 쫓겨난 계집이 여기서 무슨 낯으로 일을 하나. 하지만 설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변명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복희는 그런 설연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난 뒤 복희가 설현의 손을 잡았지요.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게 아니냐.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요. 그렇게 봄날은 흘러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설현은 주막 앞에서 곡식 자루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들어 올리려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기울어지며 자루가 바닥에 떨어질 찰나 누군가의 손이 자루를 받쳐주었습니다. 조심하시게. 설현이 고개를 들자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진무라는 이름의 몰락한 상인이었습니다. 한때 제법 장사를 하던 집안이었으나 흉년이 들어 재산을 모두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던 처지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진무가 물었습니다. 설현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무는 자루를 주막 안으로 옮겨주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법이지요. 그 말에 설현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천민이라는 것을 알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을까요? 설현은 진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장터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진무는 장터를 돌며 품팔이를 했고 설현은 주막 일을 했지요.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눈인사를 나누고 가끔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떻습니까? 설현이 물으면 진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저 그렇지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은 벌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굳이 캐묻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비슷한 아픔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장터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진무가 복희의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혹시 빈 천막 자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희가 물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는 것이냐고. 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름한 천이나 차라도 팔아볼까 합니다. 복희는 장터 어귀의 조그마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진무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그곳으로 향했지요. 설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로구나. 그 마음이 어렴풋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밤 설현은 복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저분을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그렇게 설현과 진무의 인연은 장터 어귀의 조그마한 천막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설현과 진무는 천막 하나를 세우고 허름한 천과 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천막을 펴고 해가 지면 물건을 정리했지요. 장사는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은 새로 들어온 이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고 손님들은 좀처럼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현과 진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피를 팔더라도 정직하게 치수를 재고 차 한 봉지를 팔더라도 좋은 것으로 골라 내어주었지요. 진무는 물건을 살펴보는 눈이 밝았고 설현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종이었던 설현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었지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여자의 몸으로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눈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천민의 신분으로는 더욱 어려웠지요. 설현은 복희를 찾아갔습니다.
복희는 주막 안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복희가 물었습니다. 서련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주모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겠느냐. 서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장터의 천막은 복희의 명의로 꾸려지게 되었고 거래 장부는 진무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지요. 겉으로는 진무가 주인이고 서련은 그저 돕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장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장터 사람들은 조금씩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물건은 거짓이 없다더라. 저 천막에서 사면 손해볼 일이 없다더라. 입소문이 퍼져나가며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났지요. 서련은 밤마다 등불을 켜고 장부를 썼습니다. 복희의 주막에서 글자를 조금씩 익혔던 것이 이제 쓸모가 되었지요. 오늘은 무명석 피를 팔았고 차 5봉지를 팔았다. 받은 돈은 이만큼이고 남은 물건은 이것이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적어 나갔습니다. 진무는 그런 서련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종 출신이 어찌 저리 글을 잘 쓰는가. 장부를 정리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하지만 진무는 그것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다만 서련이 밤늦도록 일할 때면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다 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진무가 말하면 서련은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배움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장부 한 줄 한 줄이 곧 서련의 무기였지요. 글을 알면 속임수를 당하지 않고 숫자를 알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서련은 밤마다 촛불을 태우며 조금씩 더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장터 어귀의 작은 천막은 이제 제법 손님들로 붐볐지요. 서련과 진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스스로 일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장터에 사람이 몰리자 시기하는 눈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장정들이 모여드는 천막은 장터의 다른 상인들에게 눈엣 가시였지요. 어느 날 장터를 돌며 세금을 거두던 관속이 진무의 천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서련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바로 홍만식 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은 서련을 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소식이 마침내 서련의 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감의 눈에 서련이 들어간 것이었지요. 살려둔 뱀이 다시 꿈틀거리는구나. 대감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련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나지 않은 악연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만식 대감은 장터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바칠 세미를 걷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었지요. 장터의 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양반의 권세 앞에서 상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대감은 서련이 살아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살려둔 뱀이 다시 꿈틀거리는구나. 대감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웠던 여종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그것도 장사를 하며 돈을 벌고 있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속들이 진무의 천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세금이 밀렸으니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진무는 당황했습니다.
세금은 지난달에 모두 납부했습니다. 여기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진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만 관속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장부에 기록이 없으면 낸 것이 아니다. 억지였습니다.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장부에서 지워버린 것이지요. 홍만식 대감의 지시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관속들은 천막 안의 물건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과 차 그리고 장사 미천으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 가져갔지요. 서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또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진무는 서련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른 핑계로 또 찾아왔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괴롭혔지요. 홍만식 대감은 서련을 완전히 짓밟으려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서련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처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1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련은 복희의 주막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희가 서련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요. 천한 건 신분이지 마음이 아니야. 물러서면 영영 짓밟히지. 복희의 말에 서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대감이 글로 속이니 나도 글로 맞서야 합니다. 서련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날부터 서련은 홍만식 대감이 장터에서 거둔 세금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거뒀는지, 그중 얼마를 관아에 바쳤는지, 차액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적어 나갔지요. 장터의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관아에 납부된 세미 총액을 알아내어 대조했습니다. 진무도 서련을 도왔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대감이 빼돌린 물건들의 행방을 추적했지요.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복희 역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주막을 드나드는 관속들에게 술 한 잔 더 따라주며 넌지시 정보를 캐냈지요. 대감이 몰래 사재기한 곡식이 어디 창고에 있다더라. 대감이 상인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첩을 들였다더라. 하나하나 귀동냥한 이야기들이 모여 큰 그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서련을 얕보았습니다. 천민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서련은 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권세로 누르면 서련은 진실로 맞섰습니다. 대감이 거짓으로 속이면 서련은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서련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홍만식 대감의 부정이 낱낱이 적힌 장부였지요.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였습니다. 그날의 결심은 곧 하늘이 내린 시험으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서련은 장부를 품에 꼭 안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힘을 주소서. 한양에서 감찰관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조정에서 지방의 관리들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지요. 장터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홍만식 대감의 비리가 드러나면 좋으련만 하지만 과연 천민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서련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관이 고을에 머무는 동안 장부를 제출해야 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민의 신분으로는 관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복희가 나섰습니다. 주막 주인의 신분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지요. 서련이 모은 장부는 복희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만식 대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이 도착하기 전날 밤 관속들이 진무의 천막을 급습했습니다. 대감의 명을 받은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진무를 끌고 가려 했고 설현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죄로 사람을 끌고 가십니까? 관속 하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금을 안 낸 죄, 거짓 민원을 올린 죄, 그것만으로도 곤장 100대는 맞아야 할 게다. 설현과 진무는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홍만식 대감은 감찰관이 오기 전에 이들을 입막음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관아의 어두운 옥사에 갇힌 설현은 차가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일까? 그때 옥사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복희가 장터 사람들을 이끌고 관아 앞에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상인들이 탄원서를 들고 외쳤지요. 설현을 풀어주시오. 진무를 풀어주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관아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옥사에 갇힌 설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주다니. 다음 날 아침 감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을 보고 감찰관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그는 즉시 홍만식 대감을 불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대감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천민 몇이 헛소문을 퍼뜨려 생긴 소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백성들의 탄원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복희가 제출한 장부를 펼쳤지요. 장부에는 홍만식 대감이 거둔 세금과 실제로 관아에 납부한 금액의 차이가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증인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감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홍만식 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오? 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천한년이 감히 양반의 일에 입을 대느냐. 저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감찰관은 옥사에 갇힌 설현과 진무를 불러냈습니다. 설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감찰관 앞에 섰지요.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장부를 쓴 것이 그대요? 설현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 없는 세상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관아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천민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한 목소리였지요. 진무는 형틀에 묶인 채로도 설현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지켰습니다. 감찰관은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다른 장부들과 대조했지요. 시간이 흐르자 홍만식 대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부정의 일부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감찰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만식 대감은 파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설현과 진무는 풀려났습니다. 설현은 햇빛 아래로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진무가 설현에게 말했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은 때로 고통으로 시험을 내리지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남습니다. 설현의 장부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맡긴 증거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현과 진무는 장터 어귀에 작은 천막을 접고 제법 큰 상단을 세웠지요. 이름은 매화상단이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피는 매화처럼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용으로 장사를 넓혀 나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대고 정해진 값에서 한 푼도 속이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다른 고을의 상인들도 차츰 매화상단을 믿게 되었습니다. 외상장을 써주면 반드시 갚았고 어음을 받으면 기한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커지자 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납 물품을 대는 일을 맡기고 군량미를 조달하는 일도 맡겼지요. 설현은 여전히 진무의 이름으로 일했지만
상단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상단의 속살은 설현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매화 상단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이 베풀었습니다. 설현은 복희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지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것을. 상단에서는 병든 노인들에게 약을 보시했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장터의 세금 일부를 마을에 되돌려 주어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팠지요. 진무는 설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설현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에 쌓이는 법입니다. 두 사람의 성실함은 고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매화상단의 이름은 이웃 고을을 넘어 먼 지방까지 퍼져나갔지요. 한양에서도 소문을 듣고 물건을 주문하는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상단이 커지면서 일손도 더 필요해졌습니다. 설현은 장터에서 일할 곳 없는 이들을 고용했지요. 특히 홀로 된 과부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화상단에서 천을 접고 물건을 나르고 창고를 지켰습니다. 설현은 일꾼들에게도 정당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다른 상단보다 조금 더 후하게 주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매화상단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일꾼들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상단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진무는 물건을 고르는 일을, 설현은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상단을 키워나갔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다른 상인들은 곡식값을 올려 폭리를 취했지요. 하지만 설현은 달랐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평소값에 내놓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외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상값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것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갚으면 그만이지요. 그해 겨울 외상값을 갚으러 온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돈 대신 감자 한 광주리를, 어떤 이는 손수 짠 삼배 한 피를 가져왔지요. 설현은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받는 것이니까요. 매화상단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한양의 지점을 낼 정도가 되었지요. 설현과 진무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장부를 확인하고 밤늦도록 물건을 점검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설현은 장터를 거닐다가 옛날 복희의 주막 자리에 섰습니다. 복희는 나이가 들어 이제 주막을 접고 쉬고 있었지요. 설현은 복희를 찾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주모 덕분입니다. 복희는 설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눈밭에서 널 건진 게 내 복이었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 세월의 고생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를 시기하는 자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매화상단이 커질수록 불편해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한양의 큰 상단들은 지방의 작은 상단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못마땅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악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파직되었던 홍만식 대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양에서 다시 감찰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세금 장부를 점검하는 대대적인 조사였지요. 홍만식 대감은 파직 후 벼슬을 되찾지 못한 채 몰락해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권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과거의 장부들을 불태우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했지요. 돈을 주어 회유하고 협박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설현이 작성한 장부였습니다. 감찰관이 고을에 도착하자 설현은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홍만식 대감이 빼돌린 쌀의 양,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의 액수, 관아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까지 낱낱이 기록된 장부였지요. 날짜와 장소, 증인의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찰관은 설현을 불렀습니다. 천민 여자가 이토록 정확한 장부를 작성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이지요. 이것이 모두 사실이오? 설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적었습니다. 감찰관은 장부를 들고 홍만식 대감을 신문했습니다. 대감은 발악했지요. 증거가 있느냐? 천한년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설현이 조용히 또 다른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대감이 직접 서명한 영수증들이었지요. 대감은 자신이 세금을 거뒀다는 증표로 상인들에게 영수증을 써주었는데 설현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둔 것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필적이 또렷이 남아있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감찰관은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만식은 백성의 피를 빨아 사사로이 재물을 모은 죄로 파직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세와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지요. 관속들에게 끌려가는 대감은 설현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같은 청것이 감히 나를 심판하느냐.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권세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잃은 자의 허무한 외침일 뿐이었지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만식 대감이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비참한 최후였지요. 장터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지. 악행을 쌓으면 결국 저렇게 되는 법이다. 설현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결국 제 뿌리로 돌아온다. 복희가 설현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설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침울하냐? 복희가 물었습니다. 설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가슴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복희는 설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자가 스스로 쌓은 악업이 그를 죽인 것이지.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다만 진실을 밝혔을 뿐이었지요. 홍만식 대감을 무너뜨린 것은 설현이 아니라 대감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현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매화상단은 여전히 번창했고 설현의 이름은 정직한 상인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지요. 진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사셔도 됩니다. 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설현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닌 희망을 적어나갈 장부였지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터 어귀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설현은 매화상단의 큰 건물 앞에 서서 흰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수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설현은 고을의 부자로 불렸습니다. 매화상단은 3개 고을의 지점을 두고 있었고 한양에도 거래처가 있었지요. 하지만 설현은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고 새벽마다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마음만큼은 그때
그 눈밭에 쓰러졌던 여종과 다름없었습니다. 진무는 새벽마다 상단의 불을 지폈습니다. 창고를 살피고 물건을 정리하고 일꾼들에게 하루 일을 지시했지요.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이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진무가 설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함께한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막 하나로 시작했던 장사가 이제 큰 상단이 되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한참이 되었지요. 혼례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진무의 말에 설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천민 출신이고 진무는 비록 몰락했지만 양인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여전히 세상의 벽이었지요. 제 신분이 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설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세월이 중요하지요. 설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진무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 일구어온 사람이었지요.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복희가 주례를 섰고 장터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그날 눈밭에서 널 건진 게 내 복이었지. 복희가 설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요. 주모 제게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 후 설현과 진무는 매화상단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함께 장부를 보고 저녁에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지요.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설현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진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복수를 시키지 않더군요. 다만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시지요. 진무는 설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손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손이 되었지요. 설현의 발 아래로 눈이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그 눈 위에 매화 한 송이가 붉게 피어났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핀 꽃이었지요. 설현은 그 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매화상단의 이름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설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눈밭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지요. 눈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온기가 마침내 한 송이 매화처럼 마음에 피어났습니다.